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낙관론의 기저가 빠른 도시화 그리고 제조업 혁신이었는데, 이 둘 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버린 이유, 혹은 중국에 대한 전망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어요. 제가 국민연금 그만두고 모 중고사 다닐 때 중국 주식 선강퉁 제2의 구글을 찾아라 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여러 저자들과 함께 책을 썼습니다만, 그때 그 책에서 제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 없다, 낙관적인 전망들을 밝혔었어요. 그때 제가 중국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 그때 당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부 헤지펀드들이 중국에 대해서 환투기 공격을 해가지고 외환시장이 매일매일처럼 올랐다 내렸다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공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그때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들이 되게 위험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 또는 2016년에 그 책을 썼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도시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때 당시 전체 국민들의 60% 미만 정도만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도시로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도시화 정책, 이른바 허커우 제도라고 부르는 도시 호구를 가진 사람들한테만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또는 도시 주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차별 정책들을 폐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조 2025로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어떤 혁신적인 기업을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좀 낙관론을 펼친 쪽이었고, 실제로 지난 4년을 놓고 보면 중국 경제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틀린 전망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왜 이 전망을 엎었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신형도시화라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신형도시화가 뭐냐면, 지방, 농촌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도시로 유치를 하면서 도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허커우 제도, 도시 호구냐 또는 농촌 호구냐를 가지고 있는 걸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감으로써 중국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무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의 공공 서비스를 농촌의 사람들이 프리라이딩, 공짜로 타는 것에 대해서 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대규모의 인구 이동들이 가져올 혼란, 이런 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형 도시화에 대한 기대들은 사실상 무산됐고, 거의 지금도 보면 도시화는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농촌 허커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차별받는 일도 굉장히 심하다라는 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을 그냥 용인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이제 두 번째가 얼마 전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중국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에 빠져들면서부터 주변 나라들하고 잘 지내지를 못하면서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들을 굉장히 높여나가는, 특히 서구 민주주의를 가짜 다자주의 또는 개발도상국들은 세계를 대변하지 않는 서구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민주주의랄까 다원주의랄까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넘게 만들어왔던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든가 또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다각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상을 기저에서부터 부인하는 듯한 태도들을 중국 정부가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게 ESG입니다. 사회적 책임,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실제로 그 파타고니아 깔깔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조끼인데요. 뉴욕의 월스트리트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치 교복처럼 입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파타고니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이 파타고니아의 철학이라는 걸 살펴보면 굉장히 친환경이고, 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의 생명을 갖다가 앗아간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는, 상당히 아무튼 친환경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또 이것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서구 사람들,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또는 유럽이나 또 한국에서도 MZ세대는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공감대를 갖고 있잖아요. 당장 갑질 파문을 일으켰던 모 유회사에 대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매출이 회복 안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중시하고 공정함을 중시하고 있는
세계의 선진국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본다면 신장 위구르라든가 또는 미얀마에서의 어떤 쿠데타 배후에 중국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점점 하게 되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이 앞으로 제조 2025를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물론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정보통신 산업의 비중이 무려 33%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을 정도로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굉장히 혁신산업 성장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게 성과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후아웨이나 SMIC 같은 기업들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단행되고 더 나아가 중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 소비자들의 태도들이 바뀌어 나가는 점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또는 중국이 해외에서 기술을 도둑질해오고 기술자를 데려가가지고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지 않아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제조업 혁신을 성취하고 경제 성장을 갖다가 추진해 나가는 동력들을 이 부분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꿈은 좀씩 약해지는 상황이고 반대로 경제 내의 비효율,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국유 부문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물론 이 부문도 경쟁력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거지 정보의 보호와 구획 정리 속에서 성장한 기업이 경쟁력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걸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요약을 하자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낙관론의 기저가 빠른 도시화 그리고 제조업 혁신이었는데 이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제조업 혁신 부분들은 여러 장애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강한 성장성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시각은 이제 좀 저는 버리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